안녕하세요, 루지입니다.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평균 이상의 자산을 쌓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기준을 너무 명확하게 가져가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상기하고자 이 영상을 마련했습니다. 보통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다양한 상품이 있음에도 그냥 한 가지가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올인을 합니다. 예를 들면 상품에도 아파트가 있고 빌라가 있고 오피스텔이 있고 토지가 있고 그 취득하는 방식에도 경매가 있고 급매가 있고 분양권이 될 수도 있고 청약이 될 수도 있고 이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그냥 나는 무조건 청약을 통해서 아파트를 마련할 거다 라고 기준을 잡고 가는 사람도 있고, 나는 청약이 안 되니까 청약은 아예 버리고 구축이나 그냥 준신축 물건을 사서 가겠다라고 아예 이 두 가지 방법을 아예 하나로 통일해서 가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. 근데 기회라는 것은 여러 둔만큼 보이잖아요. 저는 이 두 가지를 잘 믹스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야 물론 오피스텔 전세로 신혼을 시작했고 거기서 이제 임대인이 전세금을 크게 올려달라고 하는 것에 기분이 상해서 제가 이제 부동산 가서 이 주변 구축 물건을 사면서 이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했죠. 그 전까지 아파트 청약이 뭐고 어떻게 접수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노하우나 이런 것도 저는 없었습니다. 결국 그 전세금 상승이라는 것이 저에게 안티프레질이 돼서 부동산 투자를 지금까지 하게 된 이유고요. 제가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 구축 투자를 알아봤을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플러스로 청약이라는 것도 같이 돌렸겠죠. 아까 청약이랑 구축 이 두 가지를 분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. 청약은 될 때까지 청약 계속 접수하면서도 나는 그 주변에 구축 시세를 봤기 때문에 이 청약 물건에 도전하는 거잖아요. 그럼 이 청약이 떨어졌을 때 대안으로 어떤 물건을 사면 되는지 구축 물건을 잘 분석을 해놓고요. 그런 식으로 계속 비교하면서 청약을 계속 놓고 구축을 보고 청약 놓고 구축 보고 하면서 청약이 될 때까지 이 구축 시세들을 잘 외워가는 거죠.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의 그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질 거잖아요. 그러다 보면 급매가 나오고 내가 그 급매를 잡을 때까지 이 분양이 안 되면 그냥 구축을 사서 디딤돌 대출을 풀로 받아서 그냥 실거주 하는 거예요. 대출을 받아서 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. 대한민국에 내 이름 석자 박힌 토지 위에 부동산 하나를 가지고 있고 이를 증명해주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한 부 가지고 있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더 나은 상급지로 이동하고 그리고 계속 청약에 도전하면서 앞으로 부동산 개수를 조금 늘려가거나 아니면 정리하고 더 좋은 걸 갈아타려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해 나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평균 이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. 총 자산의 볼륨을 조금 늘려가는 식의 도전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. 내가 이 주택을 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잖아요. 그럼 세 가지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겁니다. 하나는 매매, 두 번째는 전세, 세 번째는 월세로 놓는 거죠. 2번, 3번 전월세는 내가 지금 이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월세가 올라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 보는 거죠. 그러다가 전세금이 내가 산 매매가 수준까지 거의 육박했으면 전세를 주고 그냥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는 거고요. 아니면 월세가 계속 꾸준하게 올라와서 내 대출 이자나 원리금을 상쇄시켜도 플러스가 나올 수 있는 수준까지 내가 깔고 있는 거죠. 깔고 있다가 그 수준이 오면은 그렇게 실제로 실행을 하는 거죠. 월세를 주던 전세를 주던 내가 산 매매가 기준 그리고 대출 금액 기준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굳이 팔지 않고 그냥 전월세를 두고서 또 다른 주택으로 이사 갈 수도 있는 거예요.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실거주를 내가 구축을 가지고 있던 분양권 입주를 해서 신축에 들어갔건 상관없이 내가 살고 있는지 플러스 알파로 또 다른 주택을 계속 알아보면서 넥스트 1, 2, 3를 계속 가져가는 거죠. 국가가 허락한 기준은 웬만하면 꽉 채워서 가는 게 좋습니다. 그게 대출, LTV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. DTI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. 분양권이라면 세대당 중도금 대출 2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정부 대책이 그냥 나온 건 아니거든요. 이 모든 리스크를 다 고려했을 때 LTV는 비조정 지역 70, 60, 50, 투기 지역 40%까지 이런 것을 다 계산하고 이 LTV나 이런 DTI 기준을 다 마련한 거고요. 중도금 대출도 세대당 2건까지는 괜찮다라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나온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깍깍 채우고 가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. 괜히 나 혼자 두려워가지고 중도금 대출도 막 엄청 무서운 빚이라고 생각해가지고
내가 1주택이 있다고 눈을 돌리지 않고 그냥 내게 가장 최고라고 이 주변만 계속 보고 계속 그런 식으로만 살면 부동산을 샀기 때문에 자산은 커지겠지만 상대적인 기준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평균 이하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. 따라서 평균 이상의 삶을 살려면 이 국가가 정해준 기준을 채워서 가려고 노력해 보시고요. 이 중도금 대출은 중요한 게 하나 있죠. 비규제 지역, 규제 지역이 있으면 이 규제 지역에 한 건이 있으면 비규제 지역의 중도금을 한 건 더 받을 수 있는데 비규제 지역에 한 건이 있으면 규제 지역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옵니다. 따라서 분양권 투자를 할 때 처음에 기준을 잘 잡고 가야 됩니다. 결론은 청약을 하든 분양권을 피를 주고 사든 그리고 구축 물건을 사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동시에 진행을 하시고요. 내 이름으로 된 첫 주택을 샀으면 그 한 채는 처음에 비과세를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다주택자를 적폐라고 볼 게 아니라 다주택자도 결국 임대사업자라는 관점으로 나도 그렇게 총자산의 볼륨을 불려가면서 나도 평균 이상의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한번 방향을 틀어보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취득하는 주택들에 있어서는 굳이 쉽게 매도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등기를 치고 대출을 받아서 그 물건들을 지켜내고자 노력을 하는 겁니다. 청약이든 분양권을 피를 주고 사든 구축 물건을 사든 처음에 내가 취득한 그 물건을 실제로 실거주하면서 비과세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취득하는 내 실거주 주택에 있어서는 대출 잘 받아서 내가 취득한 매매가 수준으로 전월세가 올라오면 내가 그거를 그냥 매도하는 게 아니라 전월세를 주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파일을 하나하나씩 늘려가자는 겁니다. 내가 이렇게 살면서 전월세가 올라올 때까지 리스크를 감내하다가 그 수준이 오면 얘를 임대 주고 또 이사 가고 또 그 주택에서도 또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씩 옮겨가면 여러분들의 총 자산도 늘어나고 이렇게 여기저기서 터지는 그런 리스크들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수를 더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. 아무쪼록 국가가 허락한 기준은 다 이유가 있어서 나온 기준이니까요. 거기에 너무 함몰되지 마시고요.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레버리지의 총량을 최대한 가져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.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